할머니 쪽지문 살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할머님이 살해당한 그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5년 5월 13일인데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침을 맞으러 다녀왔다고 하시고 할머니를 태운 버스가 오전 11시 40분쯤 집 앞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간대 그 할머니가 불편한 다리로 언덕길을 올라가는 모습을 본 주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4시쯤에 이웃 주민이 할머니에게 빌린 20만 원을 갚기 위해서 할머니 댁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날은 좀 이상했다고 해요. 집에 누군가 찾아오면 정말 반갑게 현관까지 나와서 맞아주시던 할머님이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문은 활짝 열려있고 TV 소리가 나서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할머니가 손발이 묶인 채 누워있었고 이미 할머님은 사망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사건 현장은 굉장히 참담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할머니 연세는 69세였는데요. 할머니는 발견 당시 얼굴 전체가 포장용 노란 테이프로 전체에 감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손발은 테이프 그리고 전화선 등으로 꽁꽁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 국과수 부검 결과 할머니가 사망하게 된 주된 원인은 그러면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네, 갈비뼈 골절, 신장 파손 정도가 있었을 정도로 아주 중상해를 입은 상태였고요. 그리고는 이제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울혈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울혈이라는 게 보통 어떨 때 나타나느냐, 이제 목이 졸려서 얼굴에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은 사망 이후에 짧은 시간 안에 울혈이 얼굴에 이제 나타나는데 네. 피해자가 질식사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무엇으로 질식사를 했는가? 그 부분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포장용 테이프입니다. 할머니는 얼굴에 완전 포장용 테이프를 둘둘 말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숨이 쉴 수 없게 돼서 사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었던 거죠. 다리도 불편한 할머니를 왜 그렇게까지 잔혹한 폭행을 하고 또 목숨을 앗아갔는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그 당시 CCTV나 범인을 특정을 할 만한 현장 증거 같은 것은 발견이 되지 않았나요? 네,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2005년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시골 외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더군다나 당시에 이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가 5월입니다. 보통 시골 마을에 5월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논밭에 나가가지고 일을 해야 될 뭐 모내기 등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주지에는 사람이 별로 인적이 드문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격자조차 없었던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그 할머니 댁에 가서 지금 테이프로 얼굴을 둥둥 감아놓고 굉장히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면은 아마도 무엇인가 인기척을 느낀 사람이 있었어야만 했을 텐데 당시에 모든 뭐 주변에 있던 집들이 다 빈집이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특이한 거는 뭐냐. 할머니의 집이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당시에. 보통 이제 이렇게 강도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은 범인의 족적이나 머리카락이나 지문 이런 것들이 현장에 남기 마련인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가 않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경찰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마도 이렇게 흔적도 없었던 것은 아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겠느냐. 더군다나 이렇게 심한 상해를 입힌 걸 보면 뭐 원한 관계에 놓인 누군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식범의 가능성을 둬서 이 마을 주민들을 정말 여러 달, 몇 달에 걸쳐서 경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쪽지문입니다. 당시 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지문은 총 17개였어요. 네. 그런데 이 17개의 지문 중에 이제 범인의 지문도 있을 개연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 지문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는 할머니 지문 아니면 할머니의 친족들의 지문들로서 사실 범인의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문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문으로부터 용의자 특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얼굴을 결국은 다 칭칭 감아가지고 질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포장용 테이프에 종이 심지 부분 있잖아요. 제일 가운데. 네. 그 종이 심지 부분에 1cm짜리 흐릿한 쪽지문이 하나 있는데 예. 이것은 지금 가족들의 지문은 아니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자, 2cm가량의 쪽지문이면 제 엄지손가락보다 좀 더 작은 그런 건데 사건 당시 이 쪽지문의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사건 발생 12년 후 2017년 AFIS, 이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으로 쪽지문의 주인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자, 영상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 2005년 강릉시 구정면의 한 주택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C 씨는 전화선으로 손과 발이 묶여 있고 얼굴에는 테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의 피의자가 12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기술 거부권 있고 변호인 설명에서 도움받을 수 있고.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조각난 지문, 일명 쪽지문이 큰 공헌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조각 지문을 채취했지만 선명하지 않아 피의자 신원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문 감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찰의 재수사에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문 자동 검색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조각 지문을 선명하게 만들어 지문의 주인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글자들과 겹쳐 있어서 당시에는 용선 등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에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미결로 남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떻게 검거가 됐으니까 좀 이제 기분은 좀 홀가분하고요. 하지만 피의자는 결정적 단서 앞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쪽지문 추적은요, 사건이 발생했던 2005년 이후 계속돼 왔습니다. 미제 사건 수사전단팀은요, 2012년 8월 또 2015년 5월 지문 대조 작업을 했지만 일치되는 지문을 찾지는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2017년에 아마 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찾게 된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일종의 포인트를 매칭하는 이런 포인팅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에는 이제 활용이 돼가지고 지문 3,000여 개를 비교를 했다고 해요. 지문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선이 있잖아요. 융선이라고 합니다. 그 융선상의 포인트를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머지 DB 안에 있는 그 융선의 위치와 매칭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기술은. 그런데 15개 정도의 특징점이 딱 매칭이 된 지문이 나타난 겁니다. 네. 15개. 그래서 한두 개도 아니고 15개씩이나 딱 들어맞는 건 사실은 우연에 의한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서는 이제 찾았는데 이 사람이 아까 여러 번 보도를 했던 그 범인이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과거에 강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았던 전과자였던 거죠. 이 사람 어디 사는 도대체 누군가요? 이 사람은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한 40여 킬로, 아까 강릉의 외곽에서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부터 40여 킬로 떨어진 동해시에 살던 이제 A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이 확인되자마자 긴급 체포를 했죠, 당연히. 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잠깐 뉴스에 나왔지만 완강하게 나는 할머니를 죽인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던 겁니다. 야. 아니 그러면 이분이 할머니를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했다면 확실한 이 알리바이를 찾아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맞아. 이분이 그때 어디 있었을까요? 네. 그 사건 당시에 지금 A 씨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2005년도 당시에 동거녀가 운영하던 술집에서 내가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문제는 뒤늦게 뭐 여러 가지 조사 과정을 거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주변인들이 보기에는 그 술집에 없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2005년도 5월 13일 날 피해자를 때리고 손발을 묶은 사람이 당신입니까? 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네. 그러면은 네 하면 진실이니까 거짓 반응이 안 나오겠지만 범인이 아니요 했기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흥분해서 거짓이라고 나왔다라는 거죠. 야.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강도 살인죄로 기소를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럼 12년 동안 왜 이걸 대조하면서 추적을 해요? 참 그게 드라마틱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드님이 지금 돌아가신 할머님의 아드님은 이제라도 미제 사건으로 남을 줄 알았는데 범인을 검거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넌센스 하게 느껴지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피고인은 내가 부인을 현재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죽인 적이 없다고 막 부인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러다가 잘못하면 내가 정말 유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배심 재판, 다시 말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 국민 참여 재판이 피고인이 신청을 하면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 시행되는데 많은 피고인들이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방송에서 억울한 분이 있으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시오. 이렇게 일종의 대국민 홍보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홍보 내용을 보고서는 국민 참여 재판을 이제 신청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배심원들이 9명이었는데 9명 중에서 8명이나 무죄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 쪽지문 주인만 찾으면 시원하게 해결될 줄 알았더니 강릉 할머니 쪽지문 사건이 재판이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제일형사부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피고인 정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쪽지문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의 테이프 심지 안쪽에서 지름 1cm 크기의 지문 일부가 나왔지만 당시 수사기술 수준으로는 범인을 밝힐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 수사기술이 발달하면서 12년이 지난 지난해 8월 당시 쪽지문으로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하고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은 들지만 쪽지문 하나만으론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이번에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 모르는 일이니까 판결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없으면 판결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피해자 유가족은 용의자의 지문으로 밝혀졌는데도 범행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결국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검사는 왜 쪽지문 갖고 왜 그 명백한 거 있는데도 왜 그거를 내세우지를 못하고 범인 지문이 왜 엄마 방에 있는지 그거를 그럼 밝혀주란 말이에요. 유가족들은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 저렇게 되면 유가족들을 정말 더 두 번 더 힘들게 하는 걸 텐데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 이 사건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두고 검찰에서 상고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상고를 해도 또 무죄 판결이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서 결국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해서 실제로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아 현재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된 상태예요. 자, 이 부분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니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았어? 라고 의문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저희가 짚어볼게요. 일단 사건 당시 A씨 진술대로 동거녀 술집에 있었다. 이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이 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교수님? 범행 당시에 범행 현장에 있어야 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애인의 술집에 있었다. 근데 문제는 동거녀와 아는 지인들은 난 그 사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배심 재판을 할 당시에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기억이 얼마나 정확하냐. 지인들의 기억이 정확해야 술집에 없었다는 것도 입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12년이 흐른 다음에 쪽지문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2년 전에 술집에 몇 날 며칠 날 몇 시에 가셨는지 기억하세요? 전혀 기억이 안 나죠. 네. 네,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지인의 진술이 이랬다 저랬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동건이의 술집에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그것도 입증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요, 교수님. 10년 전 기억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 쪽지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A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쪽지문이 살해 현장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A씨는 어떻게 설명을 했나요? 그 테이프에 이제 있던 쪽지문은 내게 맞다 사실은. 네. 내게 맞다? 내게 맞다. 아니, 43km가 떨어져 있는데 집이. 네. 왜 그런데 거기까지 뭐라고 갔지? 얘기했느냐. 그 쪽지문이 그 내게 맞는데 네. 테이프에 내 쪽지문이 찍혀 있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유를 반박할 만한 반박 증거를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원래는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는데 내가 자주 낚시터에 간다. 그러다 보니까 낚시터에서 필요한 물건들은 다 오토바이에다 싣고 다니겠죠. 네. 그런데 그중에 테이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를 보통 낚싯대를 고정하는
사용하는 산발이에다가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해왔다. 네. 그리고는 사용 안 할 때는 내가 오토바이 시트 밑에다가 테이프를 넣어놓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토바이가 분실됐다. 누가 내 오토바이를 훔쳐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테이프도 사실은 내 거였는데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리저리 이 손 저 손을 거쳐서 현장에 내 쪽지문이 찍힌 테이프가 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수상한 점이 경찰이 A씨가 소유한 오토바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오토바이가 있었나 이렇게 추적을 해본 결과 그는 오토바이를 소유한 적이 없었대요. 뭐예요? 그리고 또 A씨와 함께 낚시를 다녔던 지인들은 그 낚시 산발대를 테이프로 고정하는 적이 없었다. 이 사실까지 알아냈는데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A씨에게 이런 적이 없다지 않냐. 너 오토바이도 없었대 하니까 아 오토바이는 내게 아니라 난 길에서 주웠다. 야. 이렇게 말을 갑작스럽게 바꿨다고요. 야. 너무 수상하지 않나요? 아니 교수님. 네. 그리고 만약 그 테이프가 A씨 것이 아니라 할머니 집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라면요. A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그 대목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런 종류의 가능성을 그 법정에서 아무도 다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테이프에 쪽지문이 있으니까 이 테이프는 범인이 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간 것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쪽지문의 주인은 아마도 범인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면서 지문이 찍힌 경위가 그러면 현장에서 지문이 찍힌 거 말고 다른 이유로 지문이 찍힐 수 있느냐만 놓고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터에서 내가 지문이 찍힐 수는 있다. 근데 뭐 낚시터에서 없어졌던 그 오토바이가 그 집에 범인이 타고 가가지고 내가 갖고 있던 테이프를 쓰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이렇게 이제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그 대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심원들이 혼동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재판부에서 이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뒤늦게 알려진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그 테이프의 임자는 할머니 거다. 예? 이런 진술이 나온 거예요. 원래부터 집에 있었다. 원래부터 그 테이프는 집에 있었다. 이야. 그런데 많은 증인들이 뒤늦게 이제 이 재판이 무죄가 나오니까 그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할머니가 원래 TV 서랍장 안에다가 항상 테이프를 두고 왜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이렇게 방에 앉아서 맞아요. 돌아다니면서 테이프를 이렇게 그렇죠. 먼지를 이렇게 띄어다니시잖아요. 맞아요. 머리카락 특히. 그렇죠. 그런 용도로 테이프로 먼지 떼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참 많다. 이런 진술이 뒤늦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판결문에서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이 쪽지문이 유일하다. 지문 감정 결과를 보면 이 쪽지문의 주인공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쪽지문이 살인과 무관하게 알 수 없는 경위로 남겨졌을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합리적 의심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단정을 쉽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판결문 안에 있는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이게 넌센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쪽지문이 살인과 무관하게 알 수 없는 경위로 남겨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가 않은 게 만약에 테이프가 할머니 거면은 그럼 할머니 테이프에 왜 제3자의 쪽지문이 찍혔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테이프가 누구 건지를 일단 밝히지 않으면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이프가 원래 할머니 거라고 밝히는 순간에 제3자의 쪽지문은 범인의 쪽지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1심에서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로 취급이 안 돼가지고 무죄가 났는데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상고를 포기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리고 A씨가 만약에 정말 낚시를 하다가 오토바이에 넣어놨다가 분실을 했다면 그러면은 A씨 말고 다른 사람의 지문도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네, 있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지만 오늘도 진실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보는 시간, 루머의 시간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루머는 사실 사건 초기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루머였거든요. A 시절에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다. 이 루머 그래요?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입니다.
네. 진짜요? 참 놀라운 일인데요. 정말 네. 놀라운데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네.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여 후에 자신이 범인이다. 내가 할머니를 죽였다. 이러고서는 경찰로 찾아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백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을 주민 B 씨입니다. 네. 이 B 씨는 살해된 할머니와 평소 엄마와 딸처럼 아주 친하게 지냈다 그래요. 그런데 그 B 씨의 자백 내용이 뭐냐.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할머니가 안 돼 하고 거절하자 너무 화가 나서 갑자기 할머니를 그렇게 폭행을 하고 테이프를 감아놔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살해 방법이 일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 증거와 설명이 전혀 들어맞지 않아서 결과론적으로 뭐 범행 도구도 테이프 얘기를 안 하니까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알게 됐지만 처음에 이제 찾아갔을 당시에는 훔친 금부치, 할머니 금부치가 있었는데요. 그 금부치는 밭에다 버렸다. 그리고는 거짓말로 본인이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이제 상해의 흔적은 자기보다 몸이 더 작은 이런 B 씨에 의해 가지고 남을 만한 상해 흔적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죠. 아니 그럼 뭐 B 씨는 뭐 협박을 받았답니까? 왜 이런 뜬금없는 자백을 했을까요? 여잔데. 네, 너무나 흥미로운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B 씨가 자백하게 된 경위에는 비구니가 숨어 있었어요. 비구니. 예, 스님이죠. 네. 스님이 한 분 와가지고 여자 스님이요? 네, 예. 여자 스님이 지금 이 B 씨에게 찾아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당신이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자백하지 않으면은 죽은 할머니가 당신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저승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B 씨라는 여인은 이렇게 비구니가 예언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발로 막내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차라리 내가 자백을 하고 형을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좀 지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B 씨에게 찾아갔던 비구니 누구냐? 네네. 누구예요? 할머니의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 형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형사의 친누나였다고 합니다. 뭐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야, 이거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네. 일인 것 같은데요. 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루머는요. 이 결정적 증거죠. 이 쪽지문 외에 사건 현장에서 또 다른 특정한 결정적 증거가 발견이 됐었다라는 루머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당시에 이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살해당한 날, 이제 뒤늦게 이제 할머니가 쓰러져 계세요 하고 112에 전화했겠죠. 그래서 이제 담당 형사가 현장에 출동을 해보니까 싱크대에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은 컵이 있었는데 네. 그 컵에 립스틱이 묻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립스틱, 그러니까 여자 그렇죠. 네. 당시에 이제 립스틱으로부터 DNA 검사를 하기는 했는데 네.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역시 그래서 범인이 여자다. 아마도 추정컨대 지금 이 사건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범인이 이 할머니니까 네. 원한이 있는 여자를 여자라- 찾았던 것 그것 같아요. 때문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B 씨도 여성이고 지금 이 립스틱의 주인도 범인일 거다. 네. 그러니까 뭐 원한이 있어가지고 여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수준의 사건으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할머니 분들은 매번 설거지를 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바로바로 하지 않아, 하시죠. 할머니는. 네. 하시죠. 저는 뭐 제가 여기서 제일 할머니에 가까운데 저는 매번 설거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매번 하네요. 싱크대 안에 어저께 먹었던 립스틱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릇이 있고 이렇거든요. 저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사건 당시에 뭐 누군가가 물을 마신 건지 아니면 그 전날 마신 건지 그 전날 그렇게 마신 되네요. 건지 네. 이게 지금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그래요. 그런데 너무 이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건 범인이 여자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여자를 쫓기 시작했던 거 아닌가. 그쵸. 뭔가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에 맞춰 네, 놓은 그런 거네요. 생각이 이제 그런 것 와서는 같아요. 듭니다. 네, 네. 네. 자,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이 강릉 할머니 쪽지문 사건. 사실 쪽지문의 주인을 찾게 되면서 가족분들은 이제 사건이 해결되겠구나, 범인을 찾겠구나 하면서 많은 희망을 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무죄가 되면서 또 유가족들은 또 한 번의 깊은 상처를 받으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교수님 끝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쪽지문의 임자까지 찾았는데 이게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뭐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초등 단계에서 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지 못했던 거, 현장을 보존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증거,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모아놓으면 5년 후에 10년 후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를 못 해놨던 거는 굉장히 안타깝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초등 단계에서 너무 면식관계에 있는 사람만 찾으려고 하는 관행. 사실은 외지인이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외판원 같으면은 뭐 무슨 물건을 팔러 가는 사람들 같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면식 관계에 있는 남성 은 얼마든지 그 대낮 시간대에 여성 하나를 그렇게까지 중상해를 입혀가면서 제압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 그런 가능성, 비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의 가능성을 왜 열어두고 수사를 못했을까? 그것도 참 아쉽습니다. 네. 자, 어느 사건이나 마찬가지지만 초동 수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